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6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악스트 2020년 11, 12월호 격월간이어서요. 가지고 왔는데 총권은 33호고 임소라 작가가 표지로 있는 저희 잡지 들고 왔고요. 이 안에서 박솔매 작가의 원준이와 정목이 영릉에서라는 작품 이야기해볼 건데요. 먼저 악스트 살펴보면요. 제가 요즘 너무나 좋아하는 최희 작가, 임소라 작가님 이 실려 있어서 되게 기대를 하고 봤었는데요. 강화길 작가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예전에 학교에서 만난 인연 같은 게 있어서 친숙한 느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쓰는 이야기 되게 많아서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가 진짜 열심히 쓰는구나 이 느낌도 되게 들어서 그냥 끝까지 좋아하면서 하나하나 문장을 새기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하나 저희가 지난 호부터 아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테이블이라는 새로 생긴 코너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행된 해외문학 중 한 권 선택해서 이야기하는 그 코너에서는 이번에 바다출판사에서 나온 에이디런 리치의 우리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라는 산문집이죠. 네. 그래서 안희연 시인 그리고 번역하신 이주혜 작가 그리고 편집하신 염은영님의 대담이 실렸는데 저희가 그 이주혜 작가의 자두도둑이죠. 네, 그거를 소개할 때 이 에이드리언 리치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소설 자체가 에이드리언 리치의 이 작품을 번역한 사람의 역자 후기처럼 형식이 되어 있어서 되게 궁금하다 했는데 이주혜 작가가 실제로 이 책을 번역했고 여기 된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좀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소설은 박솔매 작가의 원준이와 정목이 영릉에서 그리고 이면 작가의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고요. 나머지 정용진 작가의 가을 일기, 그 다음에 김멜라 허희정 작가의 작가 자서전 바이오그래피 그리고 백감 황현진 김희선 작가의 장편 연재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박솔매 작가의 원준이와 정목이 영릉에서라는 작품 만나볼 거예요. 네. 원준이라고 해서 김원준 생각났어요. 저희 연식이 나오지만 네. 저는 약간 영릉이라는 말도 저한테는 좀 이렇게 익숙한 말은 아니었어요. 저도요. 저 강릉 같은 그런 지명인 줄 알았어요. 생각했는데 세종대왕릉이고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가 배경이 계곡도 나오고 해서 찾아봤더니 경기도 여주인 것 같더라고요. 네. 여주. 영릉이 여주에 있군요. 네. 제가 여주를 도자기 박람회 때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가 보다. 가보셨어요? 때 거기 박람회를 갔었어요. 단체로. 네. 약간 수학여행은 아니고 소풍? 그런가? 가을 소풍 아니면 그런 걸 것 같아요. 네네네. 견학? 네. 아무튼 그 도자기 박람회 여고생들을 다 데려가가지고 되게 지루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도자기 박람회가 별로였다기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그 공간 자체가. 네. 그쵸. 대신에 고등학교 때 그런 데 가면 사실. 네. 그리고 여주와 이천에 계시는 분들은 좀 속상한 좀 나쁜 말이겠지만 여주 이천을 좀 묶어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천은 친구가 살았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배경이 여주구나 하는 순간 더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소설 설명해드리자면 제목이 원준이와 정목이 영릉에서이고 원준이와 정목은 이제 10대 소년인 거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맞아. 중학교 1학년이라고 나오죠. 그 정도 된 소년인 거죠. 그리고 반 친구 사이이고 영릉이라는 데를 같이 간다기보다는 사실 각각 따로 영릉에 데려다 주기는 어떤 아저씨가 차로 데려다 주면서 목적지가 영릉이지만 정목은 먼저 내리는 거잖아요. 정목이 내리고 원주는 이제 나중에 영릉에 혼자 가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조금 소설에 대한 인상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박솔매 작가 소설은 유수화에서 의외로 처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읽어오기는 했는데
계기가 이제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읽은 소설은 저는 박술매 작가의 리듬감이나 그런 독특한 문장이나 특유의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엄청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재밌게 읽긴 하는데 이게 제가 좀 못 쫓아가는 스토리나 그 인물에 대한 감정이나 뭐 상황 이런 거를 못 쫓아갔던 소설들도 있긴 있어요. 되게 인물들이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자꾸 그러니까 뭔가 일상적이지 않네라는 생각을 한 이미지를 좀 갖고 있었는데 단편집이나 옆편집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싫다라기보다는 되게 특이한 장르를 갖고 있는 소설가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근데 이 원준이와 정목이 영릉에서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는 여기와 똑같은 경험은 없지만 저도 어떤 그런 어린 시절의 것들을 좀 소환시키는 게 있었고 그냥 갑자기 뭔가 밀착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읽었던 박술매 작가의 다른 소설들보다도 저한테는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소설이었거든요. 시작 장면도 특이해요. 어떤 해장국집 아주머니가 원준이에게 보리차를 건네는 걸로 시작을 하고 참외를 깎아주는데 사실 이 둘은 아는 사이가 아니라 원준이가 그냥 터덜터덜 걷다가 해장국집 앞에서 이제 조는 거죠. 그 뒤에 장면이 또 나오긴 하는데 웬 소년이 어린애가 힘들어 보이니까 그냥 해장국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어떤 선의를 베풀어 주는 장면이거든요.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죠. 근데 원준이는 되게 이런 걸 자연스럽게 또 아이니까 그랬겠죠?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제 아주머니가 무슨 연유로 넌 여기 있니라는 거를 물어보자 무슨 약간 구연하듯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목이 말라 물을 더 마시고 숨을 고른 후에 이야기를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아이 같아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누가 나한테 물을 주고 먹을 걸 내주는 게 이 아이와 이 아주머니한테 자연스러운 일인데 사실 이게 어른의 관계에선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지잖아요. 좀 어쩌면 좀 부담일 수도 있고, 왜 나에게? 막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근데 이건 아이라서 가능했던, 그리고 이 어린 시절 이야기라서 가능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뒤에 나오지만. 성이 된 다음 회상하는 거여서 한 1990년대 초 정도일까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밀착된다고 느꼈던 비슷한 나이의 시절을 회상하게 하는 게 있었고 스토리가 웃기다고 하면 안 되는데 결국에는 원준이는 정목이라는 친구가 계곡에 낚시하러 가자라고 해서 정목의 아버지와 낚시를 가는데 정목의 아버지는 이제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의사소통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필담이라고 해야 되나? 주로 이제 수어를 쓴다기보다는 필담을 하는 이제 정목과는 그렇게 그런 장애를 지닌 아버지이고 그렇게 셋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막 계곡에 가서 물 흐르는 소리도 보고 막 맨발로 돌도 밟고 막 이런 게 되게 나오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일이 생겼는지 말도 없이 소년들을 두고 가버리시죠.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생길까봐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또 아들인 정목은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아빠 원래 저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빠 일 생각나면은 말 안 하고 잘 가. 뭔가 이 설명하기 위한 그 에너지를 그냥 훅 가버리는 걸로 선택하는 그런 우리 아빠 원래 그래. 근데 그러니까 도시 아이라면 사실 너네 아빠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둘이 또 자연스러워요. 신발도 안 쓰고 갔는데 신발이 그 아빠 차 안에 있어요. 계곡에서 노느라고. 양말까지 다 벗어서 운동화 안에 넣었는데 아빠 가버려가지고 차 타고 가버려서 한 20분을 걸어서 이제 도로가 있는데 길가로 있는 데로 가고 왜 웃기지? 아니 그 소년 둘이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갔다고? 응 집에 갔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맨발로 길에 나와서 결국엔 어떤 또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차를 얻어 타고 또 그 아저씨는 또 되게 쿨하게 나는 영릉으로 갈 건데 탈래라고 해서 웬만하면 그냥 애들 데려주지. 뭐 아무튼 영릉에 약속이 있어. 그래서 근데 이해는 됐어. 중요한 약속인 것 같아요. 데이트 약속이니까. 그렇게 해서 영릉까지밖에 안 가는데 그러면 영릉 좋아요 이러고 또 타요.
그리고 아저씨가 나는 영릉에 약속이 있단다 하고 내려주는데 또 심지어 정목이는 또 먼저 내. 네. 나는 여기서 가면 된다고.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무슨 카메라가 쫓아가는 것처럼 네. 아주 잠깐 이 아저씨를 또 쫓아가요. 맞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네. 뭐지? 약간 해장국집 아줌마를 시작을 해서 아저씨의 네. 그 데이트 장면, 설레는 장면까지 영릉에서 어떤 사진을 네. 서로 찍어주는 장면을 맞아요. 쫓아갔다가 그리고 정목이가 이모네 가는 것도 네. 카메라가 보여주고. 근데 네. 이게 나중에 회상이잖아요. 네. 사실은 원준이의 회상이고 원준의 현재 연인이 이 이야기를 계속 변주해서 듣는 네. 거잖아요. 물어보면 원준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설정인데 근데 그러면 사실 원준은 이 아저씨가 가서 어떤 걸 했을지도 모르고 그쵸. 해장국집 아주머니의 그런 마음도 모르고 네. 정목이가 뭐 나중에 이모네에서 나는 어떻게 네. 이모네 어제 갔어 그리고 뭐 놀다가 왔어 이렇게 나중에 학교에서 얘기를 해줬겠지만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모네에서 뭘 먹었고 뭐 이런 거는 모를 거 그쵸.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래서 더 좋았다고 해야 되나? 네. 결국엔 사실 정목에게 안 좋은 일이 20대 초반에 벌어지면서 아마 죽은 거겠죠. 사고로 오토바이를 그렇게 느껴져요. 네, 네. 탔다고 하고 말줄임표로 맺어지지 네. 못하고 이야기가 네. 넘어가는데 읽어드리자면 정목이는 근데 고등학교 때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렇게 끝나요. 네. 그 문장이.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교 때 사고가 났을 거란 생각이 들고 아마도 죽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말을 맞아요. 이렇게 저도 약간, 맺어버리고 그러면서 근데 이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계속 친한 친구로 지낸 건 아니고 중요한 존재로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깊어졌다기보다는 정목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고 중학교도 같이 다녔는데 근데 2, 3학년 때는 이제 반이 달라지면서 멀어졌어.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됐다더라. 이렇게 들은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된 친구애랑 되게 기묘한 경험을 했던 하루인 거잖아요. 네, 그쵸. 계곡에 놀러 갔는데 그리고 그게 여전히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때 나 웬 모르는 아주머니가 해장국집 아주머니가 나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참외도 깎아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생생한데 정목이만 없는 거? 그리고 그때 또 다른 아저씨가 나를 태워줬고 영릉에 네. 간다 했는데 그 아저씨는 근데 영릉에 왜 갔을까? 이런 거를 혼자 상상해보는 그러니까 반추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네. 소설이더라고요. 네. 나중에 결론에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되게 기이한 하루면서도 원준이와 정목의 어떤 추억의 하루인데 그냥 그걸로밖에는 설명이 안 됐어요. 저한테 이 소설은 다 모든 게 기억도 생생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중이었는데 정목이만 없네라는 느낌이어서 되게 마지막에 사실 좀 뭔가 맺어지지 않고 끝나는 느낌이긴 하잖아요. 네네. 게다가 가끔 알고 보니까 이 소설의 화자인 나는 원준이가 정목이와 계곡에 갔던 이야기를 나에게 해준 것은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또 훅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초점이 되게 많이 바뀌고 화자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이게 약간 3인칭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 그냥 원준의 상상 같은 거. 그러니까 정목이와 계곡에 갔던 하루는 분명하지만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부모님이 오고 막 라면을 끓여 먹고 네. 이런 거는 다 사실이지만 그냥 원준은 계속 뭔가를 계속 반추를 해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어쩌면 애도의 작업일 수도 있고 정목이랑 그랬었는데 다음이 없는 이야기여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종이에 써서 세탁소를 하셨었는데 네. 종이에 써서 뭐 금액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도 다 내게는 너무 선명한 이야기. 그리고 그거를 전에 듣는 나는 원준에게 나에게조차 엄청나게 생생한 이야기. 그냥 좀 이상한 소설인데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네. 그리고 20대 때 갑자기 좀 이른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알게 되는 네.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못 듣는 편인데 누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아니면 아예 아는 사람이거나 근데 네. 뭔가 이런 장례를 치른다는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을 때 그때 20대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죽었다라는 느낌보다는 되게 중단됐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저 사람이 그냥 그 살다가 중단된 느낌?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어딘가에선 살고 있을 것 같은 과거이겠죠, 아마 그게. 네. 근데 이 소설의 전개나 이 화자의 친구인 원주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자기 나름의 애도를 하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는 되게 그냥 특이한 소설인데 무슨 약간 벌새의 소년 버전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그 소설의 장면들이나 네. 에피소드들은 근데 그냥 막 다 읽고 나니까 되게 그 기억을 끊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특하면서도 좋은데 네. 그 독특함이 어떤 전하는 메시지를 막 꼬아서 느끼게 만들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오히려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읽긴 했거든요. 네. 이게 그 중단된 삶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게 느껴져서 저도 너무나 이상해서 좋았고 너무 좋았는데 저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목이는 세상을 떠났겠구나가 확실히 들어오는데 저는 사실 읽을 때는 죽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연락이 끊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전히 정목이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서 이게 어떤 기억을 되새김질하는 일이 애도의 작업이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화자가 그 현재 이제 원준의 애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준의 20년 전의 이야기를 내가 흥부놀부 이야기처럼 여기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제비가 어떻게 박씨를 물고 왔는지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나는 묻고 이제 이야기해준다라고 해서 저는 어쨌든 그 날의 이 장면 이야기가 너무 좋은 나머지 이 애인인 화자가 원준이한테 그 얘기 해줘 그래서 원준이가 해주면 저는 이 안에서 약간 좀 카메라가 바뀌는 이 순간들 예를 들면 영릉에서 원준이를 내려준 아저씨가 데이트하는 장면이나 정목이가 이모네 집에 가는 이야기나 이런 거를 화자가 저는 약간 소설처럼 상상해서 여기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흥부놀부 이야기처럼. 네네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완성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원준이가 상상해서 집어넣은 게 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여기서 확실히 드러나질 않으니까 근데 어쨌든 만약에 죽지 않았다고 해도 인연이 끊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이게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점에서 앵카슨 녹스에 대한 시간 책 모임 했잖아요. 윤경희 선생님이랑. 근데 녹스가 애도의 작업이잖아요. 그 오빠가 갑자기 죽고 심지어는 오빠랑 막 돈독했다라기보다는 엄마의 사랑을 오빠가 독점한 거에 대한 막 미움은 아니겠지만 그런 자기의 상황에 대한 인지도 있고 앵카슨 자체가 그리고 오빠가 알고 보니까 범죄를 저질러서 덴마크인가로 도망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이제 얼핏 정보가 있는데 근데 그 오빠에 대한 죽음을 애도하는 엄청 아티스트북을 만들 정도로 아트북을 만들 정도의 작업이고 글을 쓰는 어떤 퍼포먼스와 그런 실험이 들어간 책이거든요. 근데 그 윤경희 선생님의 해석이 그랬어요. 이 녹스라는 책을 만든 것 자체가 녹스가 라틴어로 밤이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막 이제 그 녹스에 대한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이제 다들 이제 애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오빠에게 완전한 밤을 선물하고 주고 싶은 그 밤이 아마 평안이겠죠? 근데 그 녹스 자체가 아코디언 북이고 선생님의 해석은 그거였어요. 이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지속되기를. 그래서 이 소설을 읽고 왜 녹스가 또 생각이 났냐면 녹스가 막 오빠의 사진들이 콜라주로 들어가 있거나 에세이들이 다 이제 찢어진 종이를 붙이는 것처럼 이제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그게 어떤 파편적인 기억들인데 근데 그 안에서는 페이지가 끊이지 않고 넘어가는 아코디언 북의 형태라는 작업도 그렇고 윤경희 선생님의 해석은 이게 오빠의 삶이 끊이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근데 그 안에 담긴 것들은 앵카슨이라는 이제 동생의 기억에서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더 이거를 그 애도의 생각으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 기억 속에서 살게 하고 이모네 간 정목이 뭔가 이런 느낌?
계곡에 같이 갔던 정목이 그리고 왜 다른 이야기의 버전은 아버지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뭐 크게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해주었다고 하지만 뭔가 계곡을 향해 걷는 살아있는 정목이 아버지와 함께 걷는 뒷모습이라던가 아버지가 옷을 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주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정목이의 아버지까지 좀 상상해 보게 만드는 근데 이게 원준이 계속 그냥 뭔가 어떤 감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기억 속에서 네. 그 시점을 계속 불러내고 살을 점점 붙여가면서 계속 정목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기억 속에 네. 나의 하루, 정목이의 하루 그리고 그 차를 태워준 아저씨의 하루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네. 느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목이가 이야기 안에서 살아있을 수 있게 계속 반복한다고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되게 이 소설을 쓰는 작업도 어쩌면 그런 연장일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었던 게 물론 이거는 소설가의 이야기인지 저는 모르지만 네. 약간 그런 건 한 번 쓰고 싶은 생각도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어도 한 번은 소환시켜서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불러내고 싶은 욕망은 기억들. 다들 갖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나에게 중요했던 사람 이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거 네. 혹은 중요하지 않아도 나에게 어떤 걸 남기고 간 사람의 이야기 그 앵카슨 얘기를 할 때 나중에 이름을 얘기해 주진 않았는데 무슨 네. 프랑스의 심리학자였나 정신병리학자였나 심리학자였던 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인용해 준 말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사람을 상실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상실감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존재를 상실했다도 있지만 그 사람과 연결된 어떤 표현할 수 없지만 무언가 나에게서 뺏어갔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마치 뭐 팔다리 이런 거를 뺏어간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있었던 기억이나 추억이나 이런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그 말을. 그러니까 상실이 저 사람을 잃어버린 상실이 아니라 나에게 갖고 있던 어떤 조각을 가져가 버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네. 더 이제 심각하게 힘든 감정을 느끼는 거다라고 어떤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대요. 네. 근데 그 말이 되게 저도 이제 제가 느꼈던 어떤 지인의 죽음이라던가 네. 갑작스러운 죽음이 그런 것들을 좀 어떤 말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 속 원준한테는 이 기억을 남기고 갔는데 무언가 정목이가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죽은 게 맞다면 이 기억이 좀 조각난 느낌이 들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기억 속에 정목이가 있는데 근데 정목이가 지금 없네? 약간 계속 이거를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거 최근에 앵카슨 녹스를 얘기를 해서 더 그렇게 읽었을 네, 수도 네. 있지만 편혜영 작가 저희가 소개했던 리코더라는 네네네. 것도 좀 생각이 났고 네. 그때는 너무 직접적으로 이제 같이 죽음을 순간을 경험을 해서 더 그 소설은 이거와 다르긴 하겠지만 네. 뭔가 남은 사람에게 분명 그때 살을 맞대고 있었던 가까운 친구가 이렇게 된다면 이런 게 오히려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인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계속 같은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잘못 읽은 걸 수도 있을 아니요. 텐데. 저도 되게 그 해석이 마음에 들어요. 아. 네, 원준이가 그런 식으로 정목이를 이야기 안에서 살려야 한다는 얘기가 되게 마음에 들고, 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소설이 이 사람도 쫓아가고 저 사람도 쫓아갔을까? 왜 굳이 원준이라는 사람이 무슨 이상한 악취미가 있지 않은 이상 막 차를 태워준 사람의 그것도 상상하고 네. 해장국집에서 소주 먹고 있던 아저씨까지 막 다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네. 참외를 한 조각을 들었는지 두 조각을 들었는지도 기억하고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너무 생생해서 너무 믿기지 않는 내 기억이 맞나라고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나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야. 왜 우리도 엄마 아빠 기다리던 날에 네. 그냥 그 중요한 날이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나는 사소한 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서 되게 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이 소설을 읽을 때 나는 원준도 아니고 정목도 아니지만 뭔가 나도 이런 식으로
기이한 하루를 보낸 날? 그러니까 기이하다는 게 이상하다는 뜻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인데 나한테 이상하게 기이하게 남는 날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하루 중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왜 이거를 여자친구한테 반복해서 얘기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냥 만약에 정목이 죽음이 아니라고 해도 이 원준이라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이상한 하루 그냥 그런 거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하는 그것만으로도 좀 네. 좋은 느낌이 있는 소설이었어요. 근데 저도 왜 저한테 되게 가깝게 느껴질까 생각해보면 같은 세대여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약간 들지만 진짜 어린 시절에 유년의 기억 한 조각은 진짜 각자에게 되게 별것 아닌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하루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한테는 약간 좀 노란색 필름 같은 게 좀 씌워진 느낌이었어요. 이 하루가 우리가 되게 흔히 얘기하지만 추억은 어떤 식으로든 조금 아름답게 기억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90년대라고 만약 20여 년 전이니까 그렇게 치면 지금은 약간 좀 사라진 아까 말씀하신 해장국집 아줌마가 원준에게 보리차를 주고 밥을 주고 네. 막 참외를 깎아주고 막 이런 장면이나 그 시절에 계곡에 간다면 어떤 식으로 갔을까 여기 이제 아버지 차가 다마스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때 그 풍경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덜 현대화돼 있지만 그 나름의 되게 정치가 있는 그 시절로 제가 그냥 들어가서 그 옆에서 약간 좀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네. 더 가깝게 느꼈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 좋았지만 막 이런 별거 아닌 것도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면 막 정목이가 이모네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왔네? 맨발이네? 그 막 옛날에 어린 시절에 저희도 막 그냥 이웃집에 그냥 갔잖아요. 벨 네. 눌러서. 가서 그냥 주스 지면 주스 마시고 거기서 놀다가 좀 자다가 또 엄마가 이제 뭐 찾으러 오면은 엄마랑 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어린 시절, 저의 어린 시절을 같이 좀 회상하면서 겹쳐서 읽게 되는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 그런 것들이요. 그 해장집 아줌마가 그 원준이가 신발이 없으니까 이거 막힌 슬리퍼 신고 가라고. 그래서 신고 가서 또 거기다가 손에 참외 2조각 들려주는데 그것도 다 먹고 그리고 호박엿까지 주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좀 마음들. 그리고 원준이가 집에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이제 화분 매트 열쇠 꺼내서 들어간 다음에 신발 신은 채로 막 자는 거. 그때 그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약간 이런 것들이 막 어린 시절의 저의 경험과 막 되게 맞아요. 연관되면서 그냥 읽으면서 계속 약간 좋다 그 느낌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진짜 그 황당한 그 계곡에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가버리면서 신발이랑 양말도 없이 맨발로 내려가잖아요. 저는 사실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 발 진짜 아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 이제 원준이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서 화자인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안 아팠어? 막 그랬는데 날카로운 것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생각보다 발이 아프지 않고 좋았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고 별 생각 없이 편하게 걸었는데 약간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서 저도 그냥 읽고 나서 되게 이상한데 너무 좋다. 계속 그 느낌만 계속 되새김질했던 것 같아요. 약간 묘한데 다 그냥 자연스럽고 사람들이 다 선하게 느껴지게 좀 맞아요. 그것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있어요. 네. 이모도 그렇고 그리고 이 원준의 부모님도 네. 뭔가 정목인의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네. 초점이 도와준 해장국집 가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네. 여기서 누구도 화내거나 탓하지 않는 느낌 같은 게 있어서 좀 되게 마음을 선선해요. 좀 순해지게 만드는 게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상 가능한 전개를 다 깨버리는데 네. 그게 지금의 기준을 자꾸 갖다 대서 그런 것 같아. 뭔가 맞아. 지금 시대에 만약에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애들을 계곡에 그냥 두고 온다? 라고 했을 때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는 그쵸. 소리를 들을 시대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 차에 아이가 탄다? 네. 미쳐 날뛰는 상황이 올 거고 그리고 지금 휴대폰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냥 다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이 시선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 영릉이 세종대왕릉이잖아요. 네. 근데 항상 풀이 예쁘게 곱게 자라 있는데
원준의 상상은 그 언제 제초를 하고 풀을 다듬을까 매일 누군가가 돌보겠지? 그러니까 그 영릉을 돌보는 사람한테까지 시선이 잠깐 갔다 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죽음이랑 연결을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하나에도 다 사람이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느껴졌어요. 저 릉을 다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아저씨와 만나는 어떤 여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네. 초점이 다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가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디테일도 있잖아요. 네. 양배추와 쌈장과 고등어 밥 그러니까 나 사실 라면 먹어서 배부른데 맛있는 거 줘가지고 먹었어. 그리고 칸초랑 감자깡도 먹었어. 막 이런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네, 맛있는데. 네.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다 살아있어서 더 그런 게 좀 마지막에 드러나는 이야기랑 네. 연결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너무 다 생생하게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막 네. 이런 느낌이 맞아요. 있어서 되게 달게 자고 햇살도 받고 텔레비전에 노래자랑이 나오고. 네. 그 시절이 있었는데 왜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앞에 이게 무슨 소설이지 막 생각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까? 네. 근데 너무 다 이제 장면들도 좋고 생생히 읽었는데 단순히 그런 막 향수를 자극하는 설정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억지스럽지 않았어. 네. 지금의 뭔가 뭐 그런 유행하는 거에 들어가 보자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고 그냥 작가는 작가 스타일로 담담하게 한 문장 한 문장 써나갔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어떻게 이런 문장들이 모여서 나에게 이런 감정을 안겨줄까? 되게 신기하다. 그런 네.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목이 죽지 않고 그냥 소식이 끊겼다라는 걸로 만약에 읽더라도 네. 그런 전개가 좋았던 게 정목이랑 다음날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나 어제 뭐 이렇게 했어. 나는 이모네 갔다 왔어. 이런 얘기 그냥 주고받고 네. 아빠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목이와 어떤 관계가 됐는지를 얘기를 하는 게 중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 인천으로 이사를 갔고 근데 그렇게 사이가 끊어졌다기보다는 그 전에 둘이 각자 그냥 같은 반 아이들이랑 자연스럽게 더 놀아서 네. 2학년 때부터는 자주 함께 놀지는 않았고 그렇게 그냥 서서히 멀어진 그런 친구들 우리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잘 살아있겠지 생각하면서 사는 건데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긴 했지만 과거의 친구들을 찾을 수 있는 맞아요. 근데 굳이 안 찾고 네. 그때 걔랑 참 친했는데 재밌었는데 좋았는데로 그냥 그 시절을 끝내는 것도 좀 있잖아요. 누군가는 어린 시절 친구 찾아내가지고 다시 보고 막 성인 돼서도 친구로 지내고 이러겠지만 저는 아닌 쪽이었거든요. 네. 그냥 그때 좋았으면 좋았던 친구이지 지금 굳이 다시 안 보는 쪽을 좋아하기는 해요. 네. 근데 약간 이 소설이 그런 감정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어서 좋았어요. 그냥 서서히 멀어졌고 근데 그 시절 좋았던 사람이 있었지라는 것 정도만으로도 네. 저는 이 소설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에도의 이야기라면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앞에 이야기들이 네. 근데 그게 아니어도 우리 그냥 그 한 시절 되게 잘 지냈는데로 끝내도 좋은 소설일 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뭐 좋은 소설들이 그렇지만 여기 화자도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정목이와 원준이가 정목이 아버지를 따라 계곡에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걷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풀냄새와 나무 냄새가 나는 그것이 나는 정말 좋았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화자도 그 계곡에 그들과 같이 따라서 걸어 올라가는 듯한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독자들한테도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정목이와 원준이와 맞아요. 그 계곡을 갔다가 맨발로 내려왔다가 영릉으로 가는 아저씨 차를 얻어 타고 해장국집에서 참외를 얻어먹는 그 경험을 함께 좀 같이 옆에서 걷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상한데 왜 이렇게 좋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맞아요.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박솔미의 단편소설 원준이와 정목이 영릉에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야기 나눌 작품에 대해서는 요소야 SNS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박솔매 소설 원준이와 정목이 영릉에서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는 주방에 놓인 앞이 막힌 슬리퍼를 주면서 신고 가라고 하였다. 원준이는 괜찮다고 하였고 2번 더 거절하였지만 받아서 신고 나왔다. 주머니에는 아주머니가 챙겨준 호박엿이 있었고 손에는 참외 2조각이 있었다. 원준이는 슬리퍼를 신고 걸었다. 원준이의 뒤를 슬리퍼 소리가 따랐다. 단 것을 먹은 원준이, 아침에 과자를 먹고 낮에 호박엿을 먹은 원준이, 손에 든 참외 2조각을 방금 다 먹은 원준이. 원준이는 집을 향해 슬리퍼를 신고 걸었다. 걸으면서 계곡에서 본 것들을 생각했다. 비가 오면 곧 비가 오기 시작하면 계곡은 위험하다. 계곡에 가려면 지금 가서 놀아야 해. 그 말을 한 사람은 검은색 점으로 멀어져 갔다. 귓가의 물소리와 물이 돌을 지나는 소리, 매미 소리가 기억 어딘가를 누르면 다시 들렸다. 눈을 감고 집중을 하면 아직 떠올릴 수 있는 소리들이었다. 물이 쏟아지는 소리, 물이 돌과 바위 사이를 지나고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소리. 한참을 걸어 원준이는 집에 도착했다. 집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다. 원준이는 화분 밑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어두웠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방 밑을 흐르는 낮고 무언가가 울리는 소리. 원준이는 문을 잠그고 불도 켜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로 바로 바닥에 누웠다. 잠시 잠이 들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꿈을 꾸었고 꿈에서도 원준이는 영릉을 향해, 그곳은 원준이가 아는 영릉과 다른 곳이었지만 기차를 타고 영릉으로 향하고 기차역의 이름도 영릉이었다. 금세 잠에서 깨 일어나 불을 켰다. 발을 닦고 옷을 벗고 침대로 가 잠이 들었다. 이불도 덮지 않고 침대 위에 던져진 것처럼 그대로 누워 잠이 들었다. 1시간쯤 지나 배가 고파 잠에서 깨 라면을 끓여 먹었다. 긴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일은 일요일이다. 내일은 자전거를 타야지 생각했다.